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4대 문명이 인간들의 4대 문명의 문화가 시작된 것이 BC 3000년에서 3000년에서 2500년 사이 정도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시작을 보면 로마는 BC 800년경, 그리고 그리스는 BC 500년경에 시작된 걸로 봅니다. 헬레니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음, 그 그리스 시대는 보고요. 사실 헬레니즘 시대 안에 그리스와 로마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헬레니즘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오리엔탈과 섞이면서 그런 영향으로 해서 변화됐다라는 걸로 해서 그거를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어, 이제 그리스의 전경이고요. 아직도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들은 전부 대리석 같은 거, 대리석이 아니고 이제 그, 네, 그 돌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양 쪽은 목공, 그러니까 나무로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불에 타거나 시간이 지나서 뭐 이런 경우로 유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서양 쪽에 그 돌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돌들이요, 한국의 어떤 그러니까 동양의 딱딱한 돌과 좀 다르게 좀 잘 이렇게 조각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돌들이라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죠. 자, 그러면 저는 그리스 로마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리스는 주로 조각, 그리고 로마는 건축,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징들이 잘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BC 490년경에 죽어가는 군인이라고 그러고요. 작가가 미상이고, 뭐 돌로 만들었고, 어, 에기니아 섬 아파이아 사원 유적지에서 출토된 걸로 나오고요. 죽어가는 병사를 한 것입니다. 뭐 가장 오래된 것이죠. 기원전 490년이니까. 하지만 뭐 미술적으로 아직 부족합니다. 이거는 460년경의 포세이돈이고요. 작가 미상이고 비슷한 시기이고 지금 아테네에 있는 어, 국립고고학 미술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청동상이고요. 포세이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의 시대는 주로 신화에서 나오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후 시대와 구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450년경에 원반 던지는 사람이고요. 소용적으로 나중에 분석 시간에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440년에 창을 들고 가는 사람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미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건축물이죠. 이렇게 보면 뭐 황금베리를 지켰다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도 다음에 조형 분석 시간에 논의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는 여러분이 그 조형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품을 가지고 이 대상이 왜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뷰고요. 부분 뷰입니다. 헬레니즘인데요.
헬레니즘은 따로 논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레니즘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은 BC 330년에 알렉산드리아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BC 30년 로마가 이집트에 병합하기까지, 그러니까 약 한 360년 정도의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를 보면 이제 요 라인이 이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동로마의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영향이 구축됐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서양과 동양을 완전히 잇는 그런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은 그 폴리스라는 걸 세웠는데, 각 도시마다 이제 그 폴리스라는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도서관이라든가 사람들이 만나서 그리스처럼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동쪽으로 이동해서 점령한 모든 도시에 그 폴리스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어가 공통어가 됐다고 합니다. 그 공통어라는 건 지금의 뭐 영어와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글로벌한 첫 번째 동서양의 그 글로벌한 어떤 시대다. 헬레니즘의 역할이 이 폴리스의 모습인데요. 음, 뭐 문화의 상징이고 인류 역사상 최초라고 할 수 있죠. 동서양을 잇는 문화적인 음,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헬레니즘 미술의 특징은 어, 이상적 조화로움은 약화되고 보다 사실적이고 육감적인 거칠고 격렬한 표현을 했다라고 하고요. 어, 육체의 운동과 정신의 격동은 인상적인 표현을 나타내기 좋았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군상이 뭐 라오콘, 밀로의 비너스, 니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어, 라오콘 군상이 헬레니즘 미술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270년경 BC 270년 전의 석관의 모습인데, 관 옆에 이렇게 벽화식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그나마 BC 230년 죽어가는 갈리아의 병사를 한 거고요. 어, 그 패배한 갈리아의 전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헬레니즘 시기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페르가몬 왕이 갈리아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제가 이것이 다른 작품하고 좀 다르다는 것은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음, 어, 인간적인 느낌이 좀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신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니케입니다. 니케. 음,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셨지만 BC 200년경에 만들어졌고 그리스 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어, 자주 보여지는 작품이고 느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어, 뭐 승전 기념 조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BC 180년경에 마우코라 아쿠렐리우스의 기마상인데요. 어, 로마 황제의 기마상 중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기마상입니다. 어,
이것이 이제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제 그 존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후에 마르커스 아우레리우스의 기마상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헬레니즘은 이상적인 조롱은 약하고 뭐 육체적인 것과 격동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제 요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라오콘 군상입니다. 어, 그 포세이돈의 저주를 통해서 이제 두 아들과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어, 역동적이며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표현된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고요. BC 100년경에 제작된 것입니다. 밀로의 비너스도 있는데 여러 번 많이 보셨겠지만 BC 50년경에 있었고요. 어, 아프로디테의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어, 그리스의 고전미를 취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성과 우아함이 표현됐다는데 저는 그리스 시대의 밀로의 비너스는 좀 독특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어, 뭐 신화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그, 그 시대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 목과 그 허리, 다리 이렇게 지그재그로 꺾으면서 어, 조형적이고 굉장히 잘 된 작품처럼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른 시대와 좀 다른 같은 시대의 다른 작품들과 좀 다른 굉장히 좀 이렇게 느낌이 있고 어, 이해가 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동서문화 교류로 새롭게 건설된 도시에서 코린트 양식이 대두되어 건축물에 전반적으로 화려해지고 장식적으로 변모하였고요. 상업도시의 코린트의 이름에서 유래됐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페르가몬 등이 그 대표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어, 뭐 문학은 오히려 쇠퇴했다고 하는데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건축물 입니다. 판데온인데요. 로마에 있는 것이고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125년에 만들어졌는데 뭐 로마의 건축 양식으로 보여집니다. 안에서 본 모습이 있고요. 훨씬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아는 콜로세움입니다. BC 100년경에 이루어졌고요. 어, 이탈리아의 로마 제국의 대규모 경기장으로서 다양한 인종이 아우르는 코스모폴리탄의 사회의 오락문화를 보여준다는 거고요. 로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로마는 점령국의 시민들에게 동등한 시민권을 줬다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점령국에서 황제가 나왔다는 부분이 로마가 오랫동안 절대 강국으로서 이루어져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미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이제 합리성과 민주적인 그런 국가였죠. 요즘은 뭐 인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그 글로벌 시대에 세계관에 어떤 도움을 주는 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점령국에서도 왕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바로크 시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르네상스 시대가 끝나고 이제 중세 종교 시대에 있어서는 오로지 신의 중심이고 어, 그 모든 권력이 신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라든가 교회에 있었죠.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권력의 대상이 인간으로 왔는데 이 르네상스가 끝나자마자 루이 14세가 나타나면서 어, 그 인간의 시대의 권력이 왕으로 어,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크는 그 왕의 권력 시대를 나타내는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절대주의이며 사상적으로는 기독교 사상의 지배에서 벗어나 계몽 사상 시대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르네상스가 지나고 신대륙이 발달되고 이제 이후 시대가 바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이미 계몽 사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엽 스페인이 쇠퇴하면서 네덜란드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공화 정책의 네덜란드는 유럽의 정치적 지도력을 장악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프랑스는 절대 왕정과 경제적인 어떤 그 기반을 확립했다라는 거죠. 그 유럽을 보면 어,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 영국과 스페인의 뭐 전쟁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뭐 네덜란드가 해양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프랑스까지 그 권력이 이제 이동된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바로크는 절대주의의 공정과 반종교개혁의 정신을 모체로 개화된 예술의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전 유럽에 퍼졌고요. 바로크 양식은 자유로운 정신에서 분출되는 자유분방함과 율동감을 나타내는 곡선, 그리고 표현, 회화에서 장식적으로 화려한 화법이 주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인과 빛과 그늘에 강렬하게 대비시킨 인상주의적인 그런 화풍이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인물화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인물의 대상은 당연히 왕과 귀족, 특히 왕이 주가 됐습니다. 바로 그 건축 양식은 운동감이 강하고 장식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그 뭐 베르사유 궁전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그 비인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궁전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굉장히 많은 방에 세계적인 그 트렌디한 그 인테리어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멀리는 중국과 인도에서부터 온 풍으로 이렇게 방을 꾸미고 그게 이제 권력을 넘어서 사치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림인데요. 중세 시대와 차이점은 대상이 이제 그 왕이 주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세보다는 배경이 조금 더 밝아지고요. 이런 묘사들이 좀 더 화려해졌습니다. 로코코 시대에 가면 이제 더 화려한 그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크는 굉장히 절제되고 웅장하고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죠. 어, 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베르사유의 그림인데 이제 장식과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건축의 양식이 성당에서 이제 궁전으로 넘어왔고 그 권위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베르사유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를 보면 금장식과 여전히 높은 건축 양식 그리고 이제 바로크만의 웅장함과 어, 권위를 느낄 수 있죠. 이렇게 금장식도 돼 있고 어, 이런 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베르사유에 가도 그렇고 위에 있는 궁에 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뭐죠? 박람회처럼 멀리서 중국풍, 인도풍 뭐 이런 또 그 유럽의 그 특징 있는 그 왕가의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방마다 다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현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바로크의 그림입니다. 이상입니다.